ESG는 기업을 바꿀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ESG라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선언된 이후에 많은 흐름들이 생겨나고 사라진 그 끝에서 발생한 개념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슈들 또는 그런 흐름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ESG는 지속가능 발전에 부합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선언되고 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지속가능 발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가면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쓰고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내게 되죠. 이 두 책은 환경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언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950년대에 많은 환경 재난 사고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1952년에 있었던 런던 스모그를 들 수 있는데요. 런던 스모그는 일주일 동안에만 12,000명의 사상자가 런던시에서 발생한 굉장히 충격적인, 거의 그 안개가 일주일 동안 런던시를 뒤덮으면서 그 안에 오염물질들이 쌓여서 그것이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환경 사고였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중금속들을 많이 이용하고 버리게 되는데, 그것들이 자연에 축적되면서 만들어진 이따이 병이라던가 또는 미나마타병, 이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사고들이 있었고, 그중에 레이첼 카슨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또는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이 자연에 축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깊이 설명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환경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활동 또는 산업활동 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이제 알려주게 되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슈마허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점점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어가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슈마허는 저 이야기들을 1968년, 9년, 70년도까지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경제가 너무나 좁은 범위의 것들만 경제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 실제로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경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속가능 발전이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굉장히 통합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좋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때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미소가 굉장히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한 면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라던가 이런 그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저항들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68 혁명이라는 유럽을 휩쓴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들이 사회에 많이 퍼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입니다.
당신은 미소가 우주에 얼마만큼 영향을 먼저 차지할 건가, 이런 경쟁들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달에 누가 먼저 우주선을 보내느냐 경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달을 향하는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선언한 책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 사진, 달에 가면서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술들이 제시한 이 사진은 우리가 이 작고 외로운 푸른 별,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이 작고 외로운 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아온 이 방식은 정말로 유지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에서 큰 연구가 이뤄진 게 로마 클럽이 했던 성장의 한계입니다. 로마 클럽은 세계의 지성들이 모여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거기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이었는데 1971년부터 시작해서 1972년에 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연구는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시뮬레이션 기법, 다이나믹 그 시뮬레이션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IT 대학이 이 연구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의 한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5가지를 추립니다. 인구, 그다음에 식량 생산, 그다음에 산업 생산, 오염, 5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그러면 지구에서는 우리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통제가 된다면,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원의 한계가 있게 되면 우리가 산업 생산을 쭉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한 성장이라는 것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 그럴 뿐만 아니라 무한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유한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책이죠.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읽힌 책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산업이라는 것이 발전해서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이어왔지만 그게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계획된 게 아니죠. 산업이라는 활동이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이 시기에는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환경적인 그 재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위험성들이 굉장히 경각심들을 세계적으로 일으킨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UN 인간환경회의 장면입니다. 72년에 이 인간환경회의는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되기도 하고 또는 확산되기도 했던 리우회의가 만들어지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리오 회의는 이 회의의 2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의죠. 이 회의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풍부한 그런 환경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다. 그 인간이라는 게 평등하고 존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환경권, 인간 환경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리우 환경회의에서도 그렇고 또는 87년에 선언된 그
지속가능 발전 선언에서도 배경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굉장히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회의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실제로는 지속가능 발전이 논의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 회의에서 유엔에서 환경이라는 것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같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UNEP라는 환경 계획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에 그로할렘 브룬틀란트가 지속가능 발전들을 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의장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지금 환경 문제가 이대로 간다라면 지구가 굉장히 인류가 문제를 크게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국제적인 규제 방법, 국제적으로 이걸 논의할 수 있는 방법,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걸 만드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가 WCED였고요. 거기에 위원장으로 이 브룬틀란트 당시 노르웨이 총리였죠. 총리를 그 의장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세계 5대륙의 14개 도시에 수많은 정부 고위 관력, 기업 또는 전문가, 일반 시민, NGO 이런 사람들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을 선언하게 되죠. 그 지속가능 발전을 선언하는 이 보고서 이름이 우리 공동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선언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그 기반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게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가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 수익 이런 것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마구 자연을 파괴하거나 또는 오염물질을 자연에 쌓아두거나 처리할 수 없는 물질들을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를 충족할 수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로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 개념들을 논의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속가능 발전 추진 목표는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라는 곳이 사람들이 살아나가기에 얼마나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한 국가가 부강하게 가기 위한 방법이 지속가능 발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한 국가가 더 부강해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지구라는 것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을 소생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저개발 국가에서 성장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더 급격하게 삶의 질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개발 국가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성장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장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성장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나 또는 환경이 훼손되거나 또는 공동체가 망가지거나 이런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형태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합니다. 동시에 또 이미 성장한 국가들은 성장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국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성장을 더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들로 해석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사실은 왜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성장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존의 선진국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에는 그 환경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성장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중요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중요하게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통제라는 말이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인구의 수준이 무한하게 늘어난다면 이 작은 그 지구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구 수준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원은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반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 기술과 위험 관리는 이게 지속가능 발전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의사결정 과정은 지금까지는 경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게 환경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그 환경 영향을 어떻게 줄이는지,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환경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어떻게 경제를 갈 것인지를 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로 제시됩니다. 이것들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구적인 한계를 일단 인정해야 된다. 무조건 무한한 성장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국가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면서 다른 국가의 그 많은 국민들 또는 부국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소비 수준을 필요한 수준까지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라는 개념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우선은 가치체계는 지금까지 우리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은 부를 쟁취하고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지속가능 발전에서 필요한 가치체계는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덜 소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자. 이런 가치체계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반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체계가 굉장히 낯설지요.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성장의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형평하게 부를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 하에서의 성장이 중요하지, 급속한 성장으로 나머지 것들을 해치는 것은 성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명부양체계, 예를 들면 공기, 물, 토양 이런 것들의 그 상태를 잘 유지 보존해야 된다. 인구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돼야 된다. 재상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는 아껴 쓰거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는 자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재생 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는 재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숲이 우리한테 주는 목재의 양이, 숲을 완전히 베어내지 않고도 숲이 유지되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 수준으로 우리 소비를 맞추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물종의 보존은 이 생태계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보존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연 요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이거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거죠. 지속 가능 발전은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변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원, 기술 또는 재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지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정책 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현재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죠. 경제 체제는 자립적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 생산물과 기술 지식이 생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 토대는 언제나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회 체제는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이 해결돼야 된다는 불평등이 높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기업 활동이라던가 또는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이 없어지는 쪽으로 또는 경제적인 불균형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술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해결책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제 체제는 무역이라는 것이 빈국과 부국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유연성과 자기교정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유연성,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는 그게 잘못됐을 때 수정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행정에서 이 많은 영역들이 다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해서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2018년 10월에 제가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었던 피퍼즈 회의에서 이 브룬틀란트 여사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텐데요. 아직도 여전히 아주 열정적으로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작은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지원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우리가 1987년에 얘기했던 그 지속가능 발전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되고 또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참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